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빨리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너무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제가 기분이 언짢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체코 프라하에 여행 가는 게 개인적으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인으로 가는 거 너무 창피해졌어요. 그래요? 너무 창피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가셔서 네. 이 나왔던 여러 가지 이 시츄에이션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창피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니 잘 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막 호기롭게 얘기하는데 바로 체코 대통령이 그 뒤에 붙어가지고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엄청난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렇지 지금 거기다 않나요, 대고 원전 제도약이다 이렇게 여권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에 실패한 정상 외교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패했든 성공했든 다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외교 관례상 보통 정상 외교를 하면 양국 다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앞으로 우리가 뭐 미래 동반자로서 아주 뭐 미사여구만 주로 양쪽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실패했더라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 외교는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불문율인데 네. 그게 조금 금이 많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바로 상대 국가에서 하거나 더군다나 이번에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영부인과 관련해서 뭐 우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런 논란이 그 체코에서 보도가 되고 그랬으니까 뭐 영부인과 관련해서 학력 위조라든지 또 주가 조작 관련한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실패한 정상 외교는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저는 체코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좀 뭐라 그럴까요? 이 꽃놀이 팹니다 진짜. 그렇죠. 이 판 자체가 너무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저급한 표현. 너무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체코가. 그렇죠. 갖고 놀기 유리한 지금 정황이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그 맥락에서 체코 언론들이 보도한 대통령 영부인 관련된 의혹 보도도 다 계산에 있다고 봅니다. 저 그래서 이 블레스크가 보도했잖아요. 블레스크라는 매체가 물론 체코에서 좀 독자 수도 꽤 되고요. 4대 1건지 중 하나라고 네네네. 뭐 굉장히 좀 4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4등. 뭐 대중지이고 영향력도 어느 정도 좀 경향일보다 한참 떨어지는 거죠. 경향신문이에요. 경향신문이에요. 경향신문. 나 이거 진짜 정색 안 할 수가 없네. 죄송합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계속 하시죠. 조선신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다 경향. 거긴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요. 저는 관심 없고요. 이 블레스크라는 매체에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엄청나게 평소에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들을 의혹들을 저 하나하나 다 짚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럼요.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탈세. 저는 이거는 소스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블레스크라는 데서 왜 이런 걸 보도했을까? 더더군다나 상대국 정상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여사와 관련된 아주 어쩌면 치욕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한국 수력 원자력하고 체코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뭐 지금 계약을 체결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내용이 보도가 된 거지 않습니까? 무한하죠. 그러면 당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뭐 계약을 최종적으로 사인을 안 한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협상 자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좀 제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체코 쪽에서 협상판 자체를 좀 이 블레스크라는 보도도 그 맥락에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원래 바뀌었죠. 더 센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거짓말쟁이가 대통령궁으로 온다. 사기꾼이라는 그 대통령 사기꾼이 있는 것인가? 원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국가원수가 사기꾼을 곁에 두고 있나? 그렇다가 원래 제목이 이랬는데 바뀌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삭제됐고. 그러니까 이 맥락 자체가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 체코 순방은 발표가 났을 때부터 약간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원전 수출
때문에 이제 순방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지금 체코하고 한수원하고의 계약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네. 원천 기술을 주장하면서 이제 원천 특허 주장을 하고 있죠.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체코를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사실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문제를 풀어야 네. 되는 게 제일 큰데 근데 체코 순방 가면서 원전 수출을 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간다고 발표가 나길래 뭐지? 아니 그거는 객관적인 이유가 되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면서 뭐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 원전 수출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그룹 회장들은 왜 다 끌고 가요? 그것도 이상해. 그렇죠. 아니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왜 다 끌고 가 그 사람들? 아니, 네. 그리고 뭔 도움이 된다고 거기에? 한겨레가 그 웨스팅하우스 그쪽에 이제 아마 질문을 했나 봐요. 네. 그러면 이 지식자산권 이 문제 지금 어느 정도 한국수력원자력이랑 좀 얘기가 협상이 진행이 좀 마무리 단계에 있느냐? 아니래요. 내년 말까지 갈 수도 있다. 하반기. 하반기까지. 그러면 이거는 얘기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협상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체코 정부가 또 우리 정부한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전 계약이 체결이 되면 체코 기업 60%를 참여시키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자 이게 엉뚱하게 이게 체코 정부랑 계약이 체결이 되더라도 네. 사인을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는 네. 우리가 원천 기술이니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뭐 법적 분쟁 중이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는 그냥 중간에서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리고 만약에 실익은 하나도 없이. 체코 기업의 60%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우리한테 도대체 얼마의 이익이 떨어지는 거냐 이게 약간 의심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또 지금 아주 큰 액수의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이 그 바라카 원전 때도 수조 원 빌려주고 그렇죠.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한테 예. 상 받고 6억 네. 상금 받고 예. 네. 하지만 그때 MB 자원외교가 네. 그러니까 또 그게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 실익은 하나도 없이 대통령이 지금 국민 상대로 원전 수주했다. 이거 타이틀 한마디 얻기 위해서 대통령이 지금 체코로 간 것 아니고 간 것이고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걸 따져보면 실익은 1도 없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일 것이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물론 이익도 많이 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원전 수출이 확정이 되면 뭐 이익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원전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이어가는 작업이 된다는 의미는 크죠.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익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돌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돌려야 계속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다시 원전을 하는 거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확연하기 때문에 뭐 다른 수출권을 위해서라도 이 수출은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체코 가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냐 이거는 의문이죠. 네. 그래서 왜 갔을까? 네. 아직까지 의문입니다. 아니 이게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실패한 정상회계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결국 이제 뭐 외교를 하다 보면은 결국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실무진들이 다 조율해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조율해 가가지고 그냥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 건데 정상은. 네. 근데 지금 우리 정상과 그 체코 정상 사이에서 지금 뭔가 이견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뭔가 가리거나 잘못 보고가 지금 뭔가 올라가는 그리고 외교 체계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네. 특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실을 찾기가 어렵지만 특히 외교안보 분야는 매번 빵꾸가 나잖아요. 펑크가 매번 났잖아요. 지금 계속 나고 있죠, 사실은. 외교안보 분야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큰 사고를 제일 많이 치고 있는 쪽이 그쪽이죠. 네. 이번에도 지속적으로. 좀 논란이 제기됐던 게 의전 관련해서요. 의전이요. 그 영상- 국가 나올 때 그 영상 보시면 김태호 1차장 1차장. 예. 이렇게 안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 보시면은 정해진 프로토콜이 있더라고요. 프로토콜이에요, 그게. 해외 순방 시에 국가가 나오면 가슴에 손을 혼자서 얹어야 안 된다라고 올려요.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약간 우리한테 본능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당연히 본능이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전 그게 동해라는 아니라- 말만 들어도 올려요. 친구가 동해 놀러 갈까 그러면 올렸다 내립니다. 그게 아니라 정상에 의존해서 네. 그게 애국가가 나오면 당연히 이게 가야 되는데 그걸 혼자서 안 했다라고. 그냥 안 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것도 안 맞춰져 있어가지고 파도 타기로 올립니다. 그것까지 확인 보면서 못했네. 이렇게 파도 타기 하면서 올리게 되는데 김태호 차장이 봐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 봅니다. 안 올려요. 그러고도 안 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외교안보실이라고 애둘러 표현했습니다만 거의 외교안보실의 사고의 한 80%는 그분 한 분이 다 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매번 그래 매번. 네. 얼마 전에 또 본인이 그 포럼에 나와서 뭐 그렇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되면 어떻고 뭐 해리스가 되면 뭐 어떻고 뭐 있을 수 없는 사고를 쳤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행위인데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걸 왜 인지하고도 뒤늦게 인지하긴 것도 잘못인데 그렇죠. 뒤늦게 인지하고도 그 행동을 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실 내부에 간첩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뭔가 이게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어쨌든 한번 걸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영상을 한번 다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이거 기자의 시각이다. 이거 기자의 시각이야 이거는. 뭐 순방 한두 번 간 것도 아닌데. 네. 그러네. 쭉 안 해왔을 수 있죠. 영상 전수 조사를 한번. 그러니까요. MBC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한번 체코 그러면 얘기는 어디 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뭐 궁금증이 아니라 저는 이거 이미 끝난 사안이고 화가 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실익은 없고 망신살만 뻗치고 왔다. 저는 이 생각에 너무 화가 납니다. 네네. 분풀이 다 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분풀이 안 됐습니다. 화는 남아 있습니다. 더 해야 돼요? 얘기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의 화를 표현하고 싶었다. 하지만 화는 누그러들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짧게 한번 보고 가야겠는데요. 지금 재보궐선거 지금 이거 너무 뜨거운데. 뜨거운 항복판에 뭐 아쉽게도 뭐 개혁신당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곡성 영과 이제 기초단체장 뽑는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기 지금 거의 과열양상입니다 경쟁이. 지금 조국 대표는 영광에서 월세에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오늘부터 4일간 이제 영광, 곡성, 부산, 금정까지 네, 영광, 곡성, 금정 밀착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열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김민성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주에 혁신당은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그 혁신당 몇몇 의원들이 이제 그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혁신당은 우린 민주당의 5분 대기조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갈등이 영화 격화된 것 같으니까 조국 대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당이다.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이는 적이나 멸절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남에서 정치 혁신,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왜 원래 호남은 원래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민주당의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호남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어떻게 보면 살짝 긁은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노기 평론가님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뭐 이거는 그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그런 생각은 해요. 그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로 출마를 한 분이 영광군수 후보 장현 후보인데 이분이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이제 조국혁신당으로 옮겨서 이번에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못마땅해하는 그런 기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민주당은 민주당 자체 내부의 어떤 의사소통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후보를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해해서 여기서 탈당해가지고 조국혁신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지금 기초 단체장인데 굳이 여기서 탈당해가지고 간 선수를
넓적 받아가지고 공천을 했다. 공천을 하면은 야 이거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냐.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뭐 이렇게 뭐 언론도 의미 부여하고 양쪽에서 의미 부여하는데 저는 많은 선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장면 중에 하나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런 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낙천한 시킨 후보를 조국 혁신당도 공천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약간 상도를 지켜라, 약간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5분 대기조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조국 혁신당은 아니 뭐 우리는 이게 무슨 저 민감한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야, 기초단체장 선거인데 야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뭐 이런 어떤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언론들이 좀 과하게 좀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제3정당의 한 축을 또 이루고 있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개혁신당은 이번에 그 후보를 못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지켜만 보는 입장인데 더 객관적인 말씀 해주실 수 있겠네요. 네.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또 이 거대 정당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우리 거 아닙니까?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영광 곡성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당선자를 내면 위상이 많이 바뀌겠죠. 올라가겠죠. 완전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믿질 게 없는 장사예요. 이른바 쉽게 말씀드리면 믿져야 본전인 판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치 2016년 20대 총선에서 그때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호남을 석권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와 같은 효과를 좀 노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항상 보면 민주당이 집권을 할 때는 DJ를 빼고는 다 어떤 구도였냐면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항상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항상 그 구도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국 대표는 이 사법 리스크 그것도 훨씬 가까이 와 있는 사법 리스크라는 큰 장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호남 지지를 받는 영남 출신의 후보라는 구도에는 마찬가지예요. 조국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호남의 지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번 10월 16일 선거가.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이기면 뭐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겠죠. 네. 아니 어쨌든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지지 기반이 누구인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시던 유권자분들이 뭔가 민주당 정의당한테 걸었던 기대가 이제 처참히 무너지면서 그 기대감이 사실 조국 혁신당으로 어느 정도 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기대감을 갖고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민주당과 약간 각을 세운 듯한 모양새가 보이니까 또 정의당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거죠. 그 불안감이 또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초단체장 선거기 때문에 투표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어요. 훨씬 적어요. 훨씬 적어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외의 결과라고 한다면은 대안을 선택한다, 호남 입장에서.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보궐선거라 동시선거가 아니잖아요. 이날이 이제 휴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10월 16일 수요일 날 평일에 실시되는 선거라 투표율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집된 표가 당락을 좌우할 텐데 뭐 매번 민주당만 당선자를 냈는데 이번에 뭐 한번 찍어줄까라는 민심이 조금 그런 식의 바람이 분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물론 가능성이야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게 객관적인 사실이죠.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파급력은 훨씬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지하는 그 정치 세력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영남은 회초리 들거든요. 네. 호남은 몽둥이를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20대 총선에 그때 국민의당이 완전 석권을 했잖아요. 호남을. 그렇죠. 네. 의외의 결과가 항상 가능한 데가 워낙 네.
호남 유권자분들이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정신 차리라고 이번엔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의미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아직 선거 판세를 뭐 벌써 예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만약에 여기가 지금 호남 지역이잖아요. 네. 기초단체장 선거긴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호남 지역 유권자분들이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만약에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라 네. 조국 혁신당을 선택을 했다. 네. 이 자체가 엄청난 뉴스죠. 네. 네. 그리고 이러다가 민주당에서 항의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객관적으로 선거는 민주당이 판세를 당선될 봐야 된다. 가능성이 매우 예. 높아요. 예.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호남 이 선거하시는 투표하시는 분들의 그 추세를 보고 그리고 특히 보궐선거에서 더 그 약간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경향이 셌어요. 항상 보면 호남이 그랬습니다. 진보당 후보를 지지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궐선거에서는 좀 더 가벼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가벼운 마음 때문에 이 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들어봤고 음. 저희 오늘 좀 이슈 되게 많이 정리해봤는데 네. 초반에 저기 김용남 의원님 좀 곤혹스러웠던 건 아닌지 좀 약간 궁금하네요. 혹시나 불편하셨다면은 저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니요, 그 정도 맷집은 돼요. 네, 저희 시청자들이 하도 정확하게 물어봐 달라고 요구가 많으셔서 네. 그리고 오늘 또 근데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건강한 보수 선봉에 김용남이 있어야 한다. 아니 그러려면 진짜 싸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왜요? 뭐 건강한 보수 선봉 뭐 전혀 호전적이지 아니 그러니까 않습니다. 선봉은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이준석 의원이 선봉에 쓰는 게 맞고 지금도 선봉에 서 있는 건 맞는데 다만 요 이슈 초반에 약간 그런 거는 뭐 본인의 생각이 따로 있겠죠. 좀 미흡하다고 느끼시는군요.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냥 고의 좀 보내드리죠. 그렇지 않아요. 안 했는데. 방송 끝나고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선 냉정해야 되니까요. 네. 네, 오늘 민동기 평론가님도 고생하셨고요.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전 즐거웠습니다. 네. 네, 이제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이제 내일은 이제 구교영 앵커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오후 4시에 다시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저희 경영TV 구독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끝까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엔딩을 하나요? 자사의 유튜브 채널을 끝까지 본 적이 없다는 자백을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니 참 경향신문 회사 분위기 좋아요. 정말 좋아요. 네, 틀에 박히지 않은 이제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렇죠.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분이 회사 생활을 10년 했다. 근데 그만큼 건강한 조직입니다. 근데 경향이. 왠지 구구현 기자한테 멱살 한번 잡힐 것 같습니다. 구교영 기자님이 선배. 한참 선배죠. 패를 많이 끼치고 가네요. 오늘 좀 색다르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구교영 기자께서 돌아오시니까요. 자, 또 내일 오후 4시에 변함없이 구교영 기자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